오늘 또 이게 화면에 무거운 단어들이 써 있죠. 한 두세 시간 정도에 걸쳐서 그 당시 경성이라고 하는 도시, 예전 서울, 어떠한 모습으로 근대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젊은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었고, 온몸으로 근대가 오고 있는 그 근대의 모습을 그 한가운데에서 넘어서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느꼈을지 이제 그들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나와 있네요. 거리에서 느꼈다. 비애를. 이게 나와 있네요. 거리를 봤어요. 우리가 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1915년 이전에 종로 내거리, 그리고 1945년 해방 직후에 찍힌 종로 내거리의 모습, 이렇게 많이 변화했다. 층수도 변화했고요. 근대화 초기였지만 이때도 완전 전통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3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이 사진으로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의 모습이 변화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뭐가 변화했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시대가. 전 근대의 모습에서 근대의 모습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우리가 근대와 현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렵다. 학자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초창기에 했었잖아요. 그 너무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청년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놓여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시간과 공간 속에 놓여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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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여러분이 귀가 아프도록 문학 작품 해석할 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시대와 이 공간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규정하겠죠. 뭐라고 규정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이 지금 192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살던 이 사람들의 시대를 뭐라고 규정하느냐면 근현대, 근대 초기 혹은 일제강점기, 이런 말로 규정을 하죠. 이렇게 규정하면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개별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속에 규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규정을 하게 될 때 우리 개별자들은 너무나 다양한 개별적인 체험과 개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다 개별자로서 존재를 해왔는데 그 안에 묶여버리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문학작품 혹은 이 시대의 문인들을 볼 때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물음표를 가지고 이 문학작품들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따라 목이 너무 많이 잠겨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가끔 교과서에서 배웠던 교과서의 해석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친일과 항일,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 이런 식의 이분법적 잣대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민족적인 저항심을 나타냈어요. 식민지 시기에 청년의 정체성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도식화된 해석을 하기 쉽다라는 점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자, 자,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좀 작품이 많은데 첫 번째로 볼 작품은 이상 시인의
가구의 추위라는 작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 해요. 우리 오늘 이제 길을 얘기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길 위를 떠돌아다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 봤던 구보씨. 구보씨는 계속 길을 떠돌아다녀요. 길다방, 길다방. 밤 늦게까지 길 위에서 떠돌죠. 왜 자꾸 길에 그렇게 나섰을까? 방황이라는 두 글자로 단순히 묶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도 뭔가 마음이 심란하거나 고민이 있거나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길에 그냥 무작정 낮에 말고 밤에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하도 무서워서 길에 나오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무서워서. 공포심에 빨리 집에 돌아가야 돼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자꾸 우리는 길을 방황하게 되는가? 특히 이 시대 사람들. 그 얘기가 오늘 쭉 펼쳐질 건데 이상 시인의 시를 먼저 보면 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구. 이 가구는 길을 얘기하는데 길 중에서도 교차로를 의미합니다. 교차로. 우리 이 시대 문인들은 자꾸 이 교차로 얘기를 해요. 종로 내거리 특히. 종로 내거리가 얼마나 상징적인 장소였는지를 문학작품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산문들에 있어서도 배경이 되는 곳이 종로 내거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종로 내거리. 여기에서도 어디 가구, 어디 교차로인지를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종로 내거리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가구, 거리의 추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제를 달아놨죠. 1933년 2월 17일에 실내의 건. 되게 특이하죠. 마치 무슨 보고서를 쓰듯이 그렇게 사건 건자, 이 건자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2월 17일이라는 시간적인 배경도 써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웠겠죠, 실제로. 자, 이 시를 보면 이상 시인의 시 중에서 해석이 선명하게 잘 되는 시보다는 안 되는 시가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시를 해석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시는 해석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감각하는 영역입니다. 감각하는 영역. 그러니까 느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시가 어렵고 시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시가 분명하면 시로서의 아우라는 사실상 많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어렵고 해석이 안 돼.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여지가 열려 있어. 그게 바로 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답이 있는 시를 너무 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시를 읽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명하지 않아요. 레온사이는 색소폰과 같이 수척하여 있다. 파란 정맥을 절단하니 새빨간 동맥이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파란 정맥을 절단하니 새빨간 동맥이었다. 자기 정맥, 자기 동맥일 리는 없겠죠. 뭐냐? 일단 네온사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네온사인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저도 저의 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네온사인을 전달하니까 파란 네온사인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파란 네온사인을 전달하니 그게 이상이 보기에는 사람 몸처럼 생물처럼 여겨진 거지 않았을까. 당시에 되게 생소한 풍경이었던 거예요. 화려하게 변해버린 도시, 특히 야경이 더 화려하잖아요. 그 야경을 화려하게 만드는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것, 큰 역할을 했던 게 네온사인이었을 거예요. 불빛. 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바로 이상이 보기에는 생명체 같은 거죠. 그래서 파란 정맥을 절단하니 사실 그 안은 정맥인 줄 알고 절단하니까 새빨간 동맥이었던 거예요. 괴리가 생깁니다. 괴리. 뭐의 괴리? 내 인식과 실제 대상 내지 현상 간의 괴리가 생기고 또 이 대상 안에서도
내부와 외부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이 바깥을, 특히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화려한 근대의 골목을 이상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나타나죠. 전도적이고 뒤죽박죽이고 내부와 외부와의 괴리, 이런 것들 속, 이런 인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파란 동맥이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파란 동맥이었대요. 동맥은 파랗지 않잖아요. 이 전도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또 자기 부정이 또 해요. 아니, 새빨간 동맥이라도 저렇게 피부에 매몰되어 있는 한이라고 점점점점 했어요. 그러니까 네온사인 자체가 빨간 동맥인지 파란 동맥인지 이러한 뒤죽박죽인 상황. 생명체인데 정상적이지 않은 생명체. 결국 이게 어떠한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여기 보면 폐병쟁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병든 육체와 일치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깥을 볼 때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식을 뛰어넘어서 타자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타자는 바로 나의 모습이거든요. 타자를 내 인식을 넘어서서 인식할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내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네온사인을 볼 때 결국 이상이 바라보는 건 자기 자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몇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1행, 2행, 3행, 4행, 5행. 5행과 6행은 남달리 읽혀지는 거예요. 보라, 네온사인인들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기실은 부단히 네온가스가 흐르고 있는 게란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네온사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온사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나의 인식의 수준에서 바라보다 보니 이러한 인식이 나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되게 네온가스가 너무 복잡하게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쉴 수 없었던 이 시대 청년의 그 어떤 내면, 이런 것들이 네온사인에 투영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이상은 폐병쟁이라는 자신의 아마 육체적 병으로 왔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시대 사람들은 병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또 위생관념이 좀 지금보다는 좀 취약했기 때문에 병에 잘 걸리는 것도 있었겠지만 시대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병이 깊으면 몸의 병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아픈 청년들도 많았고 요절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일찍 삶을 마감했던 그런 문인들은 개인사적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러분한테 사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 나이로 영원히 남은 거예요. 20대의 요절한 문인들은 20대인 채로 영원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문인들은 오래오래 살아서 80세, 90세까지 살아있으면 그 젊은 시대의 사진보다는 그 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셔서 나이 든 모습들이 사진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들은 그 모습으로 남게 되겠다. 젊었을 때 사라진 그들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영원히 젊은 채로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중에 이상도 좀 그런 경우죠. 우리는 이상을 이 모습으로 기억하잖아요. 70살 먹은 이상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 젊은 청년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자, 실제로 이상이 이 시를 썼을 때 폐병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조선 총독부의 건축기사로 일하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었던 직후에 썼다고 합니다. 이 몸의 병이 굉장히 깊은 상태에서 쓴 거죠. 그래서 폐병쟁이가 색소폰을 불었더니 위험한 혈액이 검온개와 같이 기실은 부단히 수명이 흐르고 있는 개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온사인을 보면서 자기의 몸, 이 안에서 위험한 혈액, 검은 혈액이겠죠. 탁하니까. 검다는 얘기가 없지만. 자, 이건 제 해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어떤 의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삶과 죽음을 그냥 내가 살아야지 혹은 죽어버려야지 이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다는 것, 뭔가 네온 사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청년이 그냥 산채로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겉으로 보는 거 말고 내면에서는 부단한 움직임이 있다. 살아있기 위해서도 부단히 수명이 흐르고 있어야 내가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병든 몸이지만 살아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인식한 거예요. 가스처럼, 네온처럼. 네온이 켜져 있으려면 사실은 부단히 가스가 흘러야 저렇게 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네온이 켜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 제목을 뭘로 지었냐? 가구의 추위라고 한 거예요. 거리. 이 전체적인 이 정서를 뭐가 감싸고 있느냐? 거리가. 거리의 추운 거리가 이 전체의 정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느꼈느냐? 아마도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을 테니까 이 거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내 몸에 대한 인식, 결국은 삶에 대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오는 거죠. 거리에 있는 네온 사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자, 오늘은 시를 좀 많이 볼 거라 오픈 채팅방을 많이 이용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질문도 좋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반가운 여러분, 반가우려나? 여러분이 아는 시죠. 와사등. 와사등이 뭐죠? 와사등? 와사등. 잊어먹었어요? 와사등이 뭔지는 시험에 안 나왔어. 자, 가스등이죠. 가스등. 가스를 한자 등으로 표시할 때 이제 표기할 때 와사등이라고 한 건데 이 와사등 자체가 가스등 자체가 근대적인 문물이었어요. 가스로 길거리에 가로등을 밝힌 거니까. 그래서 이 가스등 자체가 근대적인 문물인데 이 등 아까 그 가구의 추위처럼 거리에 있는 장소 바깥에 있는 거리가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 거리에 있는 와사등이라고 하는 사물이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 자체의 인식이 뭔가 이 시인들로 하여금 이 시대 청년들로 하여금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거리가 생각을 이끌어내고 이 거리에 있는 가스등 자체가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자, 시험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되어서 김광균의 시각이 되어서 이 시대의 젊은 청년이 되어서 이 시를 이제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시험 내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차단, 너 차단 이게 아니고 차분하고 단정한. 그러니까 이 등불이 왜 차단하다고 했을까요? 등불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차단하다고 했을까? 대조적인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너무 슬픈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SNS 볼 거야, SNS. 나는 막 너무 답답해요. 현실이 답답한데 남의 SNS를 보면 그냥 일상을 올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일상을 올린 게 너무 자랑처럼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처지와 비교돼서 그렇잖아요. 왜 등불이 차단해요? 뭔가 차분하고 단정하고 뭔가 그래 보여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마음을 어딘가에 투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투영하는 대상이 만약에 일치하는 내 감정선에 있는 거다. 내가 너무 슬픈데 하늘에서 비가 와. 하늘도 내 마음처럼 울고 있구나. 이러잖아요. 그건 나랑 감정선이 일치하는 대상에 일치하는 현상을 보고 그런 건데 나는 이 등불이라고 하는 이 대상 자체는 내 어두운 마음하고 너무 다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이 혼자 밤에 거리에 켜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은 차단하지 않은데 저 등불은 차단하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빈 하늘.
하늘도 비어 있어요. 빈 하늘에 차단한 등불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김광균 시인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불이 걸려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죠. 등불의 의미, 그냥 밝다는 의미 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각각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이 식민지 청년은 슬픈 신호라고 해요. 슬픈 신호. 나 혼자인데 어딜 가라는 신호가 저렇게 켜져 있는 거냐라고 이 길거리에 걸려있는 가스등을 보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번화하고 저기서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쌍쌍이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나 구보씨를 생각해 보세요.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켜져 있어요. 어딜 가라고 나보고 저런 슬픈 신호가 들어와 있냐라고 인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고층은 우리가 얘기하는 막 제2 롯데월드의 높이가 아닌 건 지난번에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2, 3층, 높아야 5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 이걸 고층인데 이게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창백한 묘석 같다고 한 거예요. 묘지석. 창백해 보이는. 이건 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 여기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야경은 찬란해요. 이 찬란한 야경. 아까 이상도 그랬죠. 네온 사인으로 그 밤거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이 찬란한 야경이 뭐처럼 보이느냐? 무성한 잡초처럼 헝클어져 있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깜깜했겠어요, 예전에. 이런 근대적인 유흥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 지금도 그 시골 마을 할머니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마을에 가면 밤 7시가, 우리는 7시를 사실 밤이라고도 잘 하지 않잖아요. 7시가 됐는데도 너무 깜깜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 근대적인 이 거리가 가장 많이 바뀐 게 밤에도 환하다는 거죠. 이렇게 화려한 것, 고층이 늘어서 있고 야경이 이렇게 무성한데 이 사람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괴리감. 이상이 아까 느낀 것도 괴리였죠. 괴리, 간극, 전도된 인식. 이 김광균도 이 거리에서 느꼈던 게 감상적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바깥에 어둠이 스민다. 거리는 아우성 소리가 있고 이 사람은 까닭도 없이 눈물겨워요. 여러분 이게 왜 눈물겨울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왜 눈물겨울까요? 오픈 채팅방 이용하세요. 내가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오늘부터는 내가 무작위로 호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왜 눈물겨울까요? 이 시대의 작품들을 읽으면 시, 소설을 막론하고 근데 소설은 그래도 서사 라인이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이유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요. 누가 죽어서, 가난해서, 다쳐서, 아내를 뺏겨서, 무시당해서 이런 것들이 슬픔의 원인, 분노와 서러움의 원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시에서는 이유가 선명하지 않은데 이 와사등의 화자가 토로하고 있는 감정처럼 이유 없이 계속 슬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에서. 여러분은 이 감정이 불편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시대를 자세히 몰랐을 때는 이 시들에 드러나 있는 이유 없는 감상성이 공감이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싫었어요. 아니 이해가 돼야 나도 따라서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시대와 그 공간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감정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됐을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 녹강 지난번에 했을 때처럼
트랜스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예요. 어떤 트랜스? 바뀌는 거죠, 공간이. 일단 공간이 바뀌어요. 전근대적인 공간에서 근대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어요. 이러한 도시의 모습. 도시화가 진행이 될 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 시대에.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심리적인 속도가 그 바깥의 외부적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괴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생겨요. 여러분, 급속하게 디지털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내가 코딩을 제대로 못하는데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못하면 이제 뒤처지겠구나. 그것도 간극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조바심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그 사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처럼 이건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시대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근대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때의 청년인 사람들은 전 근대의 마지막 아니면 근대의 극초반에 태어났기 때문에 걸쳐져 있는 경계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 현상을 겪으면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는 경계성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경계성은 반드시 고독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기저에 있는 속성들을 이해해야 이 사람들이 느꼈던 이 이유 없어 보이는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시대는 식민지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체제의 문제도, 체제의 트랜스 현상도 이 고독과 슬픔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일본이냐, 여기는 일본이냐, 조선이냐, 조선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도저도 될 수 없는 나는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가 그래서 항상 소외의 문제를 동반하고 나를 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습격을 당한 이 시대의 청년 문인의 슬픔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를 그냥 밑줄 치고 식민지 청년이 느꼈던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이 시공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이 놓여있는 시공간,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이 놓여있는 시공간, 여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개별자들이 경험했던 그 각각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은 이들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의 슬픔은 단순히 누가 죽어서, 누구랑 헤어져서, 내가 직업을 잃어서, 가난해서 이렇게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이 평균적인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청년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아는 것도 더 많아지고 보는 것도 더 많아지고 슬픔도 더 많아지는 거죠. 생각 없이 정말 유흥 문화 끝내줘 이렇게 즐겼던 모던 보이 모던 걸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뇌가 너무 깊은 이유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이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죠. 이 시대 기준. 그래서 이 사람도 자세한 묘사는 하지 않지만 시기 때문에 길에서 돌아다니는 느낌이 들죠. 공허한 군상의 행렬에 섞여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이 길게 느린 그림자가 이다지도 어둡느냐. 그리고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그 불빛 하나가 우리는 이 불빛이 아니라 그 전에는 뭘 봤겠어요? 이 와사등이 없을 때. 별 보고 달 봤겠죠. 우리는 먼 별을 보면서 이제 우주에서 누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사랑하는 사람이 잃었으면 저기 돌아가신 누가 나를 보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거기에 투영하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 별보다 더 밝은 이 와사등, 근대적인 문물이 거리에서 내가 별이 아니라 와사등을 보게 하잖아요. 이게 자꾸 신호로 보이는 거예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이건 제가 얘기했듯이 어디로 가야 돼? 라는 말은 곧
난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하고 상통해 있는 거예요. 난 누구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해?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이 젊은 청년의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두워요. 계속 어둡고 비에 있고 눈물 겪고 말은 할 수 없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와사등이 내가 명확하게 가야 될 곳이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희망차게 보이는 거죠. 난 저 불빛을 향해 가듯이 어둠이 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듯이 나도 그렇게 힘차게 가자. 밝혀주는 사람이 되자. 그랬겠지만 이 김광규는 이 와사등이 슬픈 신호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슬픈 신호. 조금 더 이 시가 와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시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자, The Last Train이라는 시입니다. 오장환 배웠죠? 오장환 시. 이 시도 배웠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다행이네. 오장환 시 혹시 배운 거 있어요? 있으면 오픈 채팅방에. 아마도 많이 안 배웠을 거예요. 배웠다고 해도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참고서나 문제에 나왔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장환 시인도 금지되어 있었던 시인이었다가 풀린 게 그 1988년 해금되었을 때 풀렸는데 그 해금 당시에 풀려서 본격적으로 연구된 그런 시인들, 작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백석과 정지용 이런 사람들이고 그 외에 많은 시인들은 해금되지 않았던 시인들에 비해 연구가 아무래도 좀 미진합니다. 배운 바는 있었어요? 네네. 그렇구나. 안타깝네. 안 배웠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도시화된 거리에서 느꼈던 비애의 관점에서 이 시를 볼 건데요. 오장환 시인의 라스트 트레인 너무 좋은 시입니다. 너무 좋은 시고요. 이 시를 보면 저무는 역두에서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너가 누군지 바로 그 다음 행에서 나오잖아요. 비애를 보냈어요. 자, 그럼 비애와 완전 이별한 거냐? 너를 보냈으니까. 근데 거기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비애가 있어요. 계속. 자, 개찰구에는 못 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려간다라고 했어요. 이 오장환 시인이 왜 금지된 시인이었냐 하면 리얼리즘 계열의 시인이었거든요. 그 크게 우리가 구별을 했었잖아요. 모더니즘 계열, 리얼리즘 계열. 그래서 범모더니즘 계열의 순수문학, 여러 가지 문학이 속하고 범리얼리즘 계열의 사회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속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리얼리즘 문학 계열의 오장환 시인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금지도 되어 있었고 연구도 활발하게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장환 시인의 시는 물론 리얼리즘적인 성향을 가진 시들도 많지만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되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사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오장환 시인이 리얼리즘 계열과 맞닿아 있는 성향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개찰구는 여러분 알죠? 표를 끊고 표 넣고 기차 타러 들어가는 그러한 공간인데 못 쓰는 차표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차표는 어디로 가기 위해 유효한 증빙인데 그게 없어요. 갈 수도 없어요. 못 쓰는 차표니까. 그리고 그 차표에는 뭐가 찍혀 있냐? 청춘의 조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청년 문인 오장환이 인식하기에는 어디로도 갈 수 없고 또 여기 있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어딘가 가기 위해서 있는 거죠. 물론 누구를 마중하기 위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역사도 화물차에 병들어 있는 역사도 화물차에 실려가요. 자, 그런데 다음 영을 보면 대합실에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아직 누군가를 기다려요. 누굴 기다릴까요? 누구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 그 자체만 있는 대합실인 거예요. 대합실은 어디로 가기 위해 기다리는,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도착할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다림 그 자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비애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비애를 보냈다고 했는데 계속 비애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카인을 만나면 목 놓아 울리라 하고 있어요. 카인이 누구죠? 카인? 카인. 배웠다면서요. 김하은 배웠다면서요. 카인이 누구예요? 김하은 어디 있어요? 이제 다시 오픈 채팅방에 글 안 올려요. 카인이 누구예요? 그렇지. 알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누구를 죽였죠?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그 왜 목 놓아 올까요? 카인을 만났는데 왜 목 놓아 올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김하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올까요?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없어요. 카인은 정답이 있었어. 목 놓아 올리라에는 정답이 없어요. 왜 올까요? 근데 왜 카인을 만났는데 왜 비애가 터져서 울죠? 병든 역사와 카인이 뭔가 이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 혹시 다른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왜 여기서 카인을 만나면 왜 울까? 비애와 카인과 또 병든 역사 이런 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울까요?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 각자의 해석이 있을 뿐이거든요. 악의 상징이어서 카인이 악의 상징이에요. 악을 만났는데 그럼 왜 목 놓아 울죠? 동병상련.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할게요. 이게 다 맞는데 운다는 행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목 놓아 운다는 얘기. 언제 목 놓아 우냐면 정말 너무 슬픔이 터져나올 때 목 놓아 울겠죠. 우리가 엉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왜? 이 비애가 카인을 만나는 것을 계기로 터져 나와서 목 놓아 울게 되죠.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맞는데 자 카인이 인류 최초의 죄인 그것도 동생을 죽인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왜 목 놓아 우느냐? 감정적인 일치거든요. 나 역시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겠죠. 무슨 죄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장환이든 이시의 화자든 자기도 누군가를 죽여서 동병상련이냐? 그건 아니겠죠. 어떤 죄의식이냐 이거예요. 어떤 죄의식이냐.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고 있다는 죄의식이고 역사가 화물차에 실려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죄의식이고 이 비애에 빠져서 이런 개찰구에 못 쓰는 차표도 있고 청춘의 조각도 여기에 못 쓰는 차표와 함께 흩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무기력하게 거리를 헤매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죄의식이 아닐까. 그때 느끼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이 시의 화자의 경우에는 원초적인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악을 만나서 울 수도 있겠죠. 이 악함, 너는 왜 이렇게 이 시대를 악하게 이런 카인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시대를 이렇게 만든 악에 대해서
서러워서 울 수도 있겠죠. 다 각자가 해석하긴 다른 것 같아요. 자, 오장환이 시를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인가의 마지막 연에 그게 드러납니다. 거북이요. 갑자기 왜 거북이가 나오나요? 거북이. 여기에 힌트가 있겠죠. 기차, 느릿느릿 뭐 이런 거에서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너무 잘 쓰지 않나요? 마지막 연? 정말 샘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시를 읽었을 때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샘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잘 써서. 어떻게 이런 걸 써?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두 행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행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이 상황이나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종착지는 슬픔인 거예요. 얼마나 크고 깊고 출구가 없는 비애인지를 오장환이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시대의 우울, 시대적인 슬픔, 시대적인 무력감이 모든 노선이 다 슬픔으로 통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죠. 저는 이렇게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걸 느껴보지 못해서. 우리는 다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이 힘듦의 그 깊이하고 사실 견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멋있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이 정말 녹아있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너의 등에는 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다. 이게 아마 기차를 비유한 거겠죠. 너의 등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사등에서도 와사등은 가스등, 거리에 있는 가스등을 보고 도대체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는 슬픈 신호냐라고 했고 오장환은 기차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차표도 못 쓰게 됐지만 모든 노선은 결국은 종착지가 슬픔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 가도 다 똑같이 종착지가 슬픔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바로 오장환의 이 시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좀 감정이 좀 이 시에 녹아드는 것 같나요? 아직도 좀 먼 것 같나요? 좀 저는 그냥 가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의미보다도 이 느낌의 감정에. 자, 오장환 시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자, 1918년 출생했고요. 16살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33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딱 중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많은 이 시대의 엘리트 문인들이 다녔던 휘문고고에 재학을 했었고요. 또 당시 엘리트 문인들의 코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일본 유학을 갔죠. 일본 메이지 대학 문예과에 입학했다가 여기 중퇴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실 오장환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막노동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증언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환이 그때 당시 힘들 때 썼던 그런 시들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 게 너무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남만서방이라는 출판사 겸 서점을 운영했어요. 남만서방. 들어본 적 있나요? 남만서방이라고도 하고 어떤 문헌에서는 남만서가 뭐 이렇게 쓰기도 하던데 남만서방을 운영했습니다. 자, 오장환 시 아까 뭐 잘 쓰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당시에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1930년대에 시단의 3제로 꼽혔어요. 3대 천재. 누구랑? 서정주랑 이용학이랑 오장환. 이 셋이 3제로 꼽혔어요. 그만큼 당시에도
시 정말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죠. 시집인데요. 성벽 있고요. 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극이 있죠. 해방 후에 이제 시집을 2권을 더 냈습니다. 병든 서울 나 사는 곳 이렇게 4권의 시집을 냈습니다. 이 남만서방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 서정주의 첫 시집이 바로 이 남만서방에서 나왔어요. 서정주 첫 시집이 뭐죠? 아는 사람? 오늘 자꾸 물어봐. 그동안 제가 너무 혼자 열심히 떠든 것 같아가지고. 화사집이죠, 화사집. 자, 이게 바로 화사집, 오른쪽, 왼쪽 화사집입니다, 화사집.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는 화사집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궁발거사라고 써 있어요. 궁발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이렇게 너무 춥고 불모지여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옛 그 고사가 있는데 그 고사에서 따온 서정주가 한동안 쓰던 호였어요. 미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궁발이라고 하는 호를 이 당시에는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궁발거사. 거사는 지금의 무슨 좌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무슨 좌 쓰잖아요. 그래서 궁발거사 화사집 이렇게 시의 타이틀, 시집 타이틀이 그렇게 써 있는 건데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되게 오래됐잖아요. 되게 오래됐는데 여기 문양 보이죠? 문양. 되게 좋은 종이를 쓴 거예요. 이 당시에. 엄청 좋은 종이 쓴 거고요. 옆에 있는 시집하고 비교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남만서방에서 출간한 즉 오장환이 서정주의 첫 시집인 화사집을 자기가 운영하는 남만서방에서 내줬어요. 엄청 돈 많이 들여서 완전 초호화판으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쪽은 뭐냐면 오장환의 첫 시집인 성벽의 표지예요.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약간 희미해지고 바랬지만 딱 봐도 종이가 그냥 갱지 같잖아요. 차이가 엄청나죠. 첫 시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시인들한테 엄청나요. 그래서 시인들 사이에서는 첫 시집은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의 시집은 되게 소박하게 냈어요. 딴 데서. 그런데 절친이었던 서정주의 시집은 정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최고로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최고였느냐. 그 뒤에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서정주 화사집의 겉표지하고 표제가 써여 있는 그 내지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화사집이라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수를 넣은 거예요. 수, 자수 제목에. 그리고 여기 책 등이라고 하는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비단이었어요. 비단. 자세히 보면 여기 비단 천의 문양이 약하게 보입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서 지금 잘 안 보이는 건데요. 당시에 이게 100권 한정이었는데 이 시집에 써있기를 1권부터 15권까지는 저자 증정본이다. 그리고 16에서 뭐 몇 권까지는 특제본이다. 그래서 특제본이 초호화 제본이었어요. 그리고 몇 권부터 몇 권까지는 병제본이다. 그러니까 병제본은 그냥 일반본이었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책은 그 중에서 몇 번째 책이다 이런 것까지 다 써놨었던 거예요. 시집에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호화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서정주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이 시 천재 그리고 시 문우라고 하죠. 우리가 문우 서정주를 좋아했는데 어느 것을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절교해버립니다. 오장환이. 서정주가 대놓고 친일을 하니까 오장환이 다 절교를 한 후에 죽을 때까지 보지 않았다고 해요. 오장환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화사집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이 시집이 바로 오장환의 손에서 남만서방을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여기 TMI 퀴즈 하나 낼까요? 여기 이거 찍히기 때문에 이거 맞춘 사람도 학기 끝나고 성적까지 다 낸 후에
소정의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맞췄던 김서연도 기억하고 있고. 자, TMI 퀴즈는 이 표제, 특제본에 있는 이 표제, 필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누가 썼을까요? 이건 누구의 필체일까요? 힌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오늘 말고 지금까지. 시인이겠죠, 당연히. 자, 올려보세요. 잠깐 동안만 받아볼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마치 캘리그래피 같죠? 지금 캘리그래피가 이제 한자 버전으로 된다면 이거예요. 자, 자, 네, 정지용, 임화, 김기림 이렇게 있네요. 백석도 있고.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네, 여기까지만 받을게요. 정지용이었어요. 자, 김현지와 최준혁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렇게 증거가 다 남아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정지용이 써줬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시단의 3재해 중에 하나였던 서정주에 대한 많은 기대 그리고 찬사가 사실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시집에. 서정주가 우리나라 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 굉장히 좋은 시를 많이 썼고요. 그런데 서정주에게 씌워진 오욕은 친일이죠,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친한 후배가 그 고창에 가면, 전북 고창에 가면 미당문학관이 있어요. 거기에 학예사 뭐 이런 걸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정주 시 얘기를 잘 안 하고 자꾸 친일 얘기만 한다고 굉장히 속상해하기도 했는데 의견이 좀 대립이 됩니다. 시적인 어떤 성과, 이뤄낸 것들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과 친일에도 정도가 있는데 서정주의 친일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게 아마도 서정주가 이뤄낸 시적인 좀 빛나는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아쉬워하고 더 분노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정주 생애에 나중에 말년까지도 굉장히 그게 큰 멍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고록을 통해서 그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을 많이 변호하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읽어서 기억에 남는 서정주의 회고록 중 하나는 자신이 일제 말기에 살았던 집에 일본군 장교가 같이 살았다고 해요. 같은 집 안에 뭐 이렇게 새를 들어 사는 집이 여럿 있었던 집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종전이 되면서 그 일본군 장교가 황급하게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일본군 장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고급 모피 코트가 있었는데 그 고급 모피 코트를 서정주한테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정주가 그걸 받고 그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마웠고 놀라웠고 뭐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렇게 쓴 게 나와요. 네. 그 서정주에게는 그 일제 강점기의 기억이 그런 것들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서정주 친일을 했던 서정주건 또 치열하게 싸웠던 다른 청년 문인들건 간에 다 그 시대의 희생양이겠다 어떤 측면에서든 이런 생각을 또 서정주를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갔다가 왔는데 다시 거리로 돌아가 볼게요. 거리로.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 이 윤동주의 시는 사실 안 유명한 게 거의 없죠. 이 시도 보면 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흐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흐른다. 흐르는 거리. 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개도 흐르고 거리도 흘러가요. 또 전차도 자동차도 모든 바퀴도 흘러가요. 정박할 곳이 없어요.
왜 거리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사람들은 바쁘기도 하다. 이런 상념에 적게 되는데 자, 사람들을 싣고 어디로 가냐? 거리가 안개 속에 잠겨 있죠. 자, 여기도 가로등 보이고요. 자, 이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흐르는 속에서 빛나는 가로등, 저 꺼지지 않는 저것은 무슨 상징이냐는 거예요. 무슨 상징이냐. 가로등을 보고 계속 어떤 의미,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공통적인 특성들이 여러 시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하듯이. 그리고 사랑하는 동무들을 떠올립니다. 김, 박, 어디 있느냐. 안개가 끝없이 흐르는데. 우리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름다운 서정적인 마음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엽서를 씁니다. 엽서를 써서 편지인지 엽서인지를 쓰고 우편함에 넣고요. 밤을 새워 기다리면 금휘장에 금단추를 삐었고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배달부가. 배달부. 아침과 함께 즐거운 내임. 이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러 오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하게 보면 우체부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 우체부를 윤동주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면 금휘장, 금단추, 거인처럼 찬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뭐의 모습일까? 왜 우체부를 이렇게 인식할까? 만약에 정말 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라고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묘사할 때 밝은 얼굴, 온화한 미소, 따뜻함 이런 걸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윤동주는 배달부를 묘사할 때 금휘장, 이 금단추, 거인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게 근대의 모습 겹쳐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근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이 근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약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대에 대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사명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엄청난 위력과 힘으로 다가오는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그 경외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이러한 표현 속에 투영되지 않았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왜 우편 배달부를 금위장 금단추 거인처럼 찬란히 빛난다 이렇게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흘러간다라는 것으로 이 거리를 인식했어요. 밤도 흐르고 다 흘러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이 윤동주 시 속의 화자 역시도 어디에 딱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가는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속에서도. 자, 또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만나볼 또 하나의 청년은 이상화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시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더라? 마돈나 나오는 시. 제목이 나의 침실로. 배웠나요? 들어봤나요? 그죠? 나의 침실로라는 시가 유명하죠. 자, 이상화 시인이 도쿄에서라는 시를 썼어요. 말 그대로 도쿄에서 느꼈던 감회, 감정 이런 것들을 시로 썼는데 도쿄의 어디냐? 거리인 거예요. 이상화 시인도 도쿄의 거리에서 이 시의 배경을 거리로 설정을 했는데 자, 오늘이 다 되도록 일본의 서울을 헤매어도 그러니까 동경이죠. 도쿄. 나의 꿈은 문둥이 살결 같은 조선의 땅을 밟고 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딱 경계성입니다. 경계자의 속성이 너무나 드러나요. 도쿄에 있는데 유학을 갔겠죠.
도쿄에 있는데 도쿄의 거리를 지금 헤매고 있는데 너무 화려해요. 여기 쫙 보면 되게 화려함과 조선의 어떤 그 미발전된 모습 이게 대비적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몬둥이 살결은 고운 살결이 아니잖아요. 조선의 땅을 밟고 도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냐. 예쁜 인형들이 노는 이 도의 호사로운 거리, 도쿄의 거리죠. 또 밝기는 낮처럼 밝아요. 도쿄가, 거리가. 근데 나한테는 뭐냐. 나는 자연의 등불, 해금강의 달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괴리. 다시 우리가 이 시간 처음에 봤던 시 이상의 시 가구의 추위를 생각해 보면 그 괴리 내가 몸 인식하는 나의 몸 그리고 겉보는 겉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면의 움직임 이런 것들 사이에 전도가 일어나고 괴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인식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화려한 외면 그리고 나의 내면 화려하게 발달하는 도쿄의 거리 그리고 내 고향의 어두운 자연이 있는 곳 이런 사이에 괴리에 대한 인식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붕 뜬 경계자 부유하는 존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본가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크게 발전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낯섦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이 더 되고 덜 되고 얘기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를 더 화려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색채와 음향이 생활의 화사로운 아롱사를 짜는 곳이래요. 예쁜 일본의 도쿄가. 근데 나는 이 앞면을 서럽게 달게 꿈꾼다. 어두움을 잡고 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누굴 부르느냐? 신령을 불러요. 어디에 있는 신령이냐? 진흙과 지풀로 얽맨 밑에서 부처같이 벙어리로 사는 신령이에요. 어디에 있는 신령이겠어요? 도쿄의 화려한 거리에 사는 신령이 아니라 조선 땅에 진흙, 지풀로 얽맨 밑에 벙어리인 거예요. 신령이. 신령이면 우리의 바램을 이루어주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뭔가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런 존재여야 되잖아요. 우리를 보호도 해주고 이 신령은 벙어리예요. 거리에 나오지도 않아. 어딨어? 이런 운 밑에서 부처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온갖 신을 불렀겠어요. 신령을. 근데 이 신령이 말이 없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가느나마 한 가닥 길이 보이느냐 아니면 없느냐 어둠뿐인 거냐 그거라도 말이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임화가 우리에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신령이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아도 말이라도 좀 너는 앞으로 계속 어두우니까 각오하고 살아라 라든지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심정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숯불에 손댄 어린 아기의 쓰라림이 숨은 줄 뒤라서 알랴. 신령이 이러한 속이 썩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시에 의하면 자, 벼곡의 하늘은 오직 내게서만 볼 은총 받았던 조선의 하늘아. 이렇게 쭉 네 얼굴이 보고 싶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는 심경, 예쁘게 잘 사는 동경의 밝음 속을 온대로 헤매고 있지만 내 눈은 어둠 속에서 별과 함께 우는 흐린 호롱불을 넋없이 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단순히 조선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서 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비애와 슬픔이 담겨 있죠. 경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민족주의 관점으로 푼다고 생각해봐요. 식민지에 사는 억압받은 청년의 비애다. 그러면 해방이 되고 나면 이 거리의 비애와 슬픔이 사라져야 돼요. 과연 그럴까? 그거는 해방되고 난 우리가 해방기를 또 다룰 건데 그때 또 좀 더 심도 있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봤던 당시 경성의 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 기억나죠? 미스코시 옥상에서 바라본 경성 시가지의 모습. 이건 다 혼마치 가장 중심과 번화가였던
그 거리의 모습. 이거는 이제 칼라로 복원한 모습이에요. 아마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을까. 밤 되면 여기에 다 네온사인이 들어왔겠죠. 이상이 바라본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길 어디쯤인가 김광균 시인이 서서 이러한 가로등, 여기 있죠? 와사등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물어봤겠죠. 내면으로 계속 물어봤겠죠. 어디로 가야 되냐. 한번 여러분이 그때의 심정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 시대의 거리 시편들에 나타난 슬픔과 비애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때 급격한 도시와 근대화 이면에 나타난 소외. 이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뭐 때문에 소외를 느끼느냐. 바로 이게 바로 경계자 의식이라는 거죠. 경계자 의식, 경계성. 또 트랜스 현상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부유하는, 붕 떠있는 존재성.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걸쳐있고 저기에도 걸쳐있는 자아가 느낄 수밖에 없는 슬픔과 고독과 소외의식이 바로 이 거리 시편들에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거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이냐? 바로 식민지 근대의 교차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들이 자꾸 교차로를 보면서 시를 쓰고 문학을 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그 근처를 떠돌았는가? 임화는 왜 자꾸 내 거리를 불렀는가? 그들은 왜 가구의 추위도 가구가 교차로 내 거리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들은 자꾸 교차로를 바라보면서 추위도 느끼고 자기의 마음속을 노래했는가? 바로 식민지 근대를 상징하는 교차로였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의 속성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전환의 장소죠. 근데 방향성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저기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 이 말을 또 자꾸 소환하고 있는데, 자, 불쌍한 도시 종로 내거리를 부르고 있는 이마의 시 다시 한번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2020년대의 종로 내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앞에서 봤던 모습하고 천지개벽 수준으로 달라졌죠. 김광균, 정지용, 이상, 이상화, 임화 이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타임 시프트를 할 수 있잖아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가보고 또 여기도 가보고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10월 9일은 쉬는 날이라서 녹강으로 진행합니다. 녹강은 제가 올려놓고 공지사항에도 써놓을 테니까요. 아마 이번 주 내일까지만 듣도록 올릴 것 같아요. 공지 참조해서 녹강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